아줌마, 여긴 우리 자리 맡아놨는데. 안 비켜? 날카롭고 교양 없는 목소리가 고요한 강연장의 정적을 깼다. 토요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국방 컨벤션 센터는 미래의 리더 육군사관학교 입학 설명회라는 거대한 현수막 아래 수백 명의 인파로 북적였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수재들의 부모들이 모인 자리,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서늘한 경쟁심이 감돌았다. 맨 뒷줄, 관계자석 팻말이 놓인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표미경은 들고 있던 자료집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 질은 좋아 보이나 언제 샀는지 모를 수수한 캐시미어 니트, 통이 넓은 슬랙스. 누가 봐도 입시에 지친 자식을 둔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함은 대한민국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별셋을 단 중장 표미경이었다. 이 줄은 관계자석입니다. 표미경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앞에 선 것은 한눈에 봐도 잔뜩 치장한 학부모 무리였다. 선두에 선 여자 김유라의 코에서 경멸이 섞인 콧방귀가 터져나왔다. 관계자? 당신이? 김유라의 옆에 서 있던 박선희가 표미경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봤다. 어머, 웃겨. 딱 보니까 어디 파견 나온 청소 용역 아니면 커피 타는 사람이구만. 어디서 감히. 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김유라가 짜증스럽다는 듯 표미경이 들고 있던 설명회 자료집을 손으로 세게 쳐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자료집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격 떨어지게. 이런데 오려면 집에서 단장이나 하고 나오세요. 표미경은 말없이 허리를 숙여 자료집을 주우려 했다. 그 순간 박선희가 자기들끼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쑥덕거렸다. 요즘 애들은 엄마가 저렇게 누추하면 쪽팔려 하는 거 몰라? 어휴, 불쌍해라. 자식도 뻔하지. 무리의 마지막 여자 이혜진도 거들었다. 맞아. 이런 데는 부모급도 본다고. 저런 부모 밑에서 뭘 배우겠어? 김유라가 표미경을 어깨로 거칠게 밀치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앉았다. 재수없게. 빨리 안 꺼지고 뭐해? 그녀는 핸드백을 의자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보란듯이 말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준장으로 진급한 분이랑 골프 치는 사이인데 이런 데를 아무나 들인다고 난리 쳐야겠네. 그들은 표미경을 구석으로 완전히 밀어내고는 자기들만의 대화를 시작했다. 어머, 유라 씨. 제 가방 좀 봐. 시장표 아냐? 그러게 말이야. 진짜 분위기 흐리네. 저런 사람이랑 같은 공기를 마셔야 한다니. 조롱과 경멸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표미경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서 구겨진 자료집을 주워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쪽 벽으로 비켜서서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자료집이 아니라 방금 전 김유라가 내뱉은 한 단어에 고정되어 있었다. 준장 진급. 수십 년간 707 특수임무대와 최전방 군단장 시절을 거치며 다져진 그녀의 감각이 단순한 무례함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잠시 후 강연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연단에 불이 켜졌다. 육군 소령 계급장을 단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리더 육군사관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유라와 박선희 무리는 여전히 자기들끼리 떠들며 거울을 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야전 군단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으로 재임 중이신 두구두구 하는 효과음과 함께 강연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표미경 중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간 강연장 뒤편 벽에 서 있던 표미경에게 환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동시에 연단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온갖 훈장으로 빛나는 정복을 입고 어깨에 빛나는 별 3개를 단 중장 표미경의 공식 프로필 사진이 떠올랐다. 사회자가 목청껏 외쳤다. 차렷.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 성. 강연장 안에 있던 모든 현역 군인, 군무원, 그리고 앞자리에 도열해 있던 사관생도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우렁찬 경례를 붙였다. 청소 용역 취급받던 그 누추한 아줌마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중. 장. 김유라의 손에서 비싼 콤팩트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선희와 이혜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충. 성. 국방 컨벤션 센터 대강당의 공기를 가르는 우렁찬 경례 소리는 김유라와 박선희, 이혜진의 귓속에서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수백 명의 군 관계자와 사관생도들이 일제히 기립해 경례하는 대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단을 향해 걸어가는 저 여자. 방금 전 자신들이 청소용역, 누추한 아줌마 시장표 가방이라며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스크린에 떠오른 중장 표미경이라는 이름과 어깨에 빛나는 별 3개는 현실이 아닌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중. 장. 김유라의 손에서 미끄러진 샤넬 콤팩트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뇌가 정지한 듯 했다. 박선희는 입을 벌린 채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어떻게? 유라 씨. 저 사람이. 이혜진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였다. 자신들이 내뱉은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아줌마가 뭘 알겠어요? 집에서 단장이나 하고 나오세요. 부모급도 본다고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말. 우리 남편이 이번에 준장으로 진급한 분이랑 골프 치는 사이인데 실제로는 남편의 친구도 아닌 자신의 내연남이었던 준장. 그 인맥을 대한민국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장군의 인사를 총괄하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과시한 것이었다. 표미경은 연단에 섰다. 그녀는 구겨졌던 자료집을 연단에 펴놓고 천천히 마이크를 조절했다. 그 침착하고 고요한 움직임이 새 여자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드디어 표미경의 입이 열렸다. 안녕하십니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표미경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대강당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에는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휘관 특유의 위엄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까 관계자석입니다라고 말하던 그 평범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육군사관학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중이 술렁였다. 입시 설명회에서 입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니. 대신 왜 이곳에 여러분의 아들, 딸을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보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미경의 시선이 청중을 천천히 훑었다. 그녀의 시선은 맨 뒷줄, 얼어붙은 새 여자가 있는 곳에는 잠시도 머물지 않았다. 마치 그들은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육군사관학교는 지식과 함께 책임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군인의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희생의 무게입니다. 김유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이곳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배울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졌기에 가장 먼저 전장으로 나아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에 가장 낮은 곳의 병사를 돌봐야 하는 공복의 자세를 배웁니다. 만약 표미경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여러분의 자제분이 그저 이 정복을 과시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어깨의 계급장으로 누군가를 억누르고 군인의 명예를 사적인 이익과 바꾸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설명회장을 나가 다른 길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그 말은 강당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한 원칙적인 발언이었다. 하지만 김유라와 박선희, 이혜진에게는 자신들에게만 내리꽂히는 죽음의 선고처럼 들렸다. 사적인 이익, 과시, 억누르고 방금 전 자신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듯한 말들이었다. 박선희가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김유라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유라 씨. 나 가야겠어. 숨이 안 쉬어져. 지금. 김유라가 버럭 소리를 지르려다 자신의 목소리가 중장의 강연 중에 울려 퍼질 것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막았다. 나가자. 당장. 여기서 나가. 김유라가 속삭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깨진 콤팩트도 비싼 샤넬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세 여자가 허둥지둥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거의 도망치듯 걸어갔다. 쿵. 철퍼덕. 박선희가 너무 서두르다 옆 의자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 악. 고요한 강연장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강연을 하던 표미경이 잠시 말을 멈췄다. 수백 명의 시선이 넘어진 박선희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는 김유라, 이혜진에게로 쏠렸다. 세 여자의 얼굴은 붓다 못해 시뻘게 달아올랐다. 표미경은 그들이 출구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침묵은 어떤 고함이나 질책보다 더 무겁고 공포스러웠다. 마침내 문이 닫히고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표미경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계속하겠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강연은 다시 이어졌다. 강연은 성공적이었다. 학부모들은 역시 표미경 장군이다. 단순한 입시 설명이 아니라 철학이 있다며 감탄했다. 강연이 끝나고 육사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인사를 받으며 대기실로 돌아온 표미경은 자신의 부관인 박지훈 소령이 내민 물병을 받아들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아까 뒷자리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박지훈 소령은 표미경이 707 특임대 시절부터 눈여겨보고 직접 인사참모부로 데려온 수재였다. 괜찮네, 박소령. 표미경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저 해프닝이었어. 해프닝이라기엔 그분들 안색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마치 뭐? 마치 나라를 잃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표미경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까의 모욕? 그런 건 금방 잊을 수 있었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유리천장과 싸우며 겪었던 일들에 비하면 시장 바닥의 소음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남아 있었다. 준장으로 진급한 분. 골프.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나 과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였다. 군 장성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참모부장. 그녀의 귀는 군 내부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최종 종착지였다. 그리고 그녀의 감각은 저 준장이라는 단어에서 아주 옅지만 역겨운 부패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박소령. 예, 장군님. 표미경은 사복 니트를 입은 아줌마의 모습 그대로 별셋이 달린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G90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운전병 복귀한다. 용산 본부 집무실로. 예, 장군님. 차가 부드럽게 국방 컨벤션 센터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박소령. 네. 내 집무실로 바로 따라오게. 자네에게 조용히 알아봐 줄 것이 생겼어.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주말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표미경의 눈빛이 누추한 아줌마의 무표정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철의 여인 표미경 중장의 눈빛으로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육군본부 청사가 있는 용산의 국방부 영내. 표미경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고요했다. 창밖으로 한강의 물줄기가 보였지만 그녀의 책상은 그런 풍경을 즐길 여유 따위 없이 실무 서류로 가득했다. 표미경이 사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박지훈 소령이 노크와 함께 들어섰다. 장군님 부르셨습니까? 앉게. 표미경은 책상에 놓인 결제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냈다. 박소령, 자네는 내가 왜 자네를 707에서 이곳 인사참모부로 데려왔는지 아나? 박지훈 소령은 대답 대신 허리를 꼿꼿이 폈다. 자네의 그 꼼꼼함. 그리고 절대 새어나가지 않는 입. 무엇보다 더러운 걸 보면 참지 못하는 그 성격 때문이지. 표미경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강연장에서 나를 모욕했던 여자들이 있네. 이름은 아마 김유라라고 했던 것 같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 그 여자가 자신의 인맥을 과시했네. 최근 준장으로 진급한 분과 골프를 치는 사이라고. 박지훈 소령의 눈이 살짝 커졌다. 민간인이 그것도 인사참모부장 앞에서 진급과 골프를 운운한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즉각 알아차렸다. 장군님. 설마. 내 설마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네. 이건 공식적인 감찰 지시가 아닐세. 자네와 나 둘만 아는 거야.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합니까? 첫째, 최근 6개월 이내 준장으로 진급한 모든 장성들의 명단. 특히 보직이. 돈 냄새 나는 곳. 알지? 군납, 보급, 시설, 건설. 그쪽 라인으로. 예, 알겠습니다. 둘째, 그 여자. 김유라. 그리고 함께 있던 박선희, 이혜진. 그 여자들의 신상. 남편이 누군지, 직업이 뭔지, 그리고 그 준장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표미경은 잠시 말을 끊었다. 이건 내 개인적인 호기심일세. 오늘 나에게 청소 용역 같다고 하더군. 그래서 나도 청소를 좀 해볼까 해서. 박지훈 소령의 입가에 단단한 미소가 걸렸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장군님.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오겠습니다. 조용히 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명심하겠습니다. 박지훈 소령이 집무실을 나가고 표미경은 다시 홀로 남았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끓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이었다. 그 군복의 명예가 저런 시장 바닥의 여자와 부패한 장성의 입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한편 그 시각. 강남구 청담동의 최고급 브런치 카페. 김유라, 박선희, 이혜진은 넋이 나간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유라가 주문한 샴페인이 멍하니 놓여 있었다. 어떡해. 유라 씨. 우리 이제 어떡해. 박선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 여자가 진짜 별셋이었어. 인사참모부장. 그게 얼마나 높은 거야? 이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검색했다. 세상에. 육군본부. 군단장급. 사성장군 바로 밑이야. 우리 아들 육사. 이제 다 끝났어. 이혜진의 말에 박선희가 거의 발작적으로 소리쳤다. 그게 문제야? 당장 우리 남편들 회사 어떡해. 그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세무조사든 뭐든 다. 김유라만이 말이 없었다. 그녀는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아까부터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누구? 당신 남편? 아니, 그분. 박선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설마, 그 준장?
김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유라 씨, 미쳤어? 지금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어떡해? 우리가 그 사람 이름 팔았다는 거 알면. 그럼 어떡해? 그 여자가. 표미경 그 여자가 준장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분명히 들었어. 만약에 우리 뒷조사를 하면. 김유라의 말이 맞았다. 표미경이 그들의 무례함을 문제 삼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표미경이 그 준장의 존재를 파고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냥 넘어가 주지 않을까? 그냥 아줌마들끼리 싸운 거라고. 이혜진이 희미한 희망을 걸었지만 김유라가 차갑게 끊어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내가 방금 검색해봤어. 철의 여인 독사. 707 특임대 출신 최초의 여성 장군이야. 그런 여자가 자기가 당한 모욕을 그냥 잊을 것 같아?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밤 10시. 표미경의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박지훈 소령이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장군님, 찾았습니다. 그는 얇은 서류철 하나를 표미경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빠르다고. 목표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표미경이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에는 최근 6개월 내 진급한 준장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이름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준장 진태섭, 현 보직 국방군수사령부 물자보급처장. 표미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군수사령부. 군의 모든 물자가 오가는 가장 돈 냄새가 진하게 나는 곳이었다. 진태섭이라. 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표미경이 다음 장을 넘겼다. 김유라, 박선희, 이혜진의 신상 정보였다. 박선희와 이혜진의 남편은 중견기업의 임원, 평범한 사업가였다. 문제는 김유라였다. 김유라. 직업 명품 수입 부티크라 벨라 대표. 미혼이라고?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소령이 마지막 장을 가리켰다. 현재 거주지는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 더 힐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소유주가 해인건설이라는 곳의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해인건설? 네. 그리고 그 해인건설은 지난 1년간 국방군수사령부의 피복 및 군장비 입찰을 4건이나 따냈습니다. 표미경은 숨을 잠시 참았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해인건설과 준장 진태섭의 관계는? 박지훈 소령이 서류의 마지막 줄을 짚었다. 진태섭 준장은 군수사령부로 발령 나기 직전 해인건설의 비상임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표미경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럼 김유라는? 진태섭의 내연녀군. 골프 운운하던 것이 남편 친구가 아니라 내연남이었어. 그렇습니다, 장군님. 그리고 그 한남동 아파트는 김유라가 입을 다무는 대가로 받은 뇌물이고 정황상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표미경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김유라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그 경멸과 조롱, 그 자신감의 원천이 바로 이것이었다. 부패한 군 장성을 뒤에 업고 그 검은 돈으로 치장한 오만함. 박소령. 네. 이건 단순한 진상 학부모의 해프닝이 아니었군. 표미경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건 내 관할 구역에서 벌어진 심각한 부패일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군님? 어떻게 하긴. 청소를 시작해야지. 표미경이 책상 위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기무사령부 아니. 지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지. 사령관 연결하게. 아니, 됐다.
그쪽은 너무 시끄러워져.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소령. 자네 707 시절에 쓰던 비공식 라인. 아직 살아있나? 박지훈 소령의 눈이 빛났다. 언제든 가동 가능합니다, 장군님. 좋아. 내일 당장 그 해인건설이라는 곳. 그리고 준장 진태섭. 그자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 자금 흐름. 낱낱이 파헤쳐. 공식적인 감찰이 아니야. 이건 대청소일세. 다음 날 표미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을 지켰다. 수십 건의 장교 인사 이동 서류에 도장을 찍고 화상으로 각 부대 지휘관들과 회의를 주재했다. 어제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일은 그녀의 업무 루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박지훈 소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공식 라인을 타지 않았다. 표미경의 말대로 그건 너무 시끄럽고 내부의 적에게 경고를 줄 수 있었다. 대신 그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등산로 입구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이네, 그림자. 찻집 주인 강태식은 707 특임대에서 표미경의 직속 부하이자 박지훈의 선배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쳐 전역한 후 이렇게 정보 브로커와 보안 컨설턴트의 경계에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박소령. 당신이 여기까지 행차할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 혹시 사모님 지시인가? 사모님은 그들만의 은어였다. 표미경 중장을 뜻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USB 하나를 찻상 위로 밀었다. 진태섭 준장. 그리고 해인건설. 강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박소령. 이건 낚시가 아니야. 이건 상어 낚시라고. 그것도 백상아리. 알아.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지. 공식 라인으로는 꼬리만 잡을 뿐이야. 우리는 머리를 원해. 해인건설. 그 뒤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강태식이 찻잔을 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뒤에는 윤 장군이 있어. 윤 장군이라면 이미 전역한 윤성환 장군? 그래.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내고 지금은 국방위원회의 실세로 불리는 그림자 회장 윤성환. 박지훈의 숨이 멎었다. 이건 준장 한두 명의 비리 수준이 아니었다. 전직 사성 장군이자 현직 국회의원급 실세가 얽힌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진태섭은 그 카르텔의 현역 관리인일 뿐이야. 김유라 같은 여자를 끼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걸 윤성환 라인에 상납하는 거지. 젠장. 사모님께 전해. 이 판 정말 여시겠다고. 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모님은 이미 문을 여셨어. 우리는 그저 그 문을 부술 뿐이야. 자료 넘겨줘. 그들의 모든 비자금 장부 연결된 인물들. 전부. 강태식이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그분다워. 알겠어. 그림자가 그림자 회장을 한번 털어보지. 한편 준장 진태섭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인사참모부장한테 그따위 소리를 짓거렸다고. 한남동 더 힐 아파트. 김유라는 진태섭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오빠, 나는 그 여자가 진짜 청소부인 줄 알았어. 이 미친년. 짝. 진태섭의 손바닥이 김유라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그 여자가 누군 줄 알아? 철의 여인 표미경이야. 내 진급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게 그 여자고 내일 당장 내 군복을 벗길 수도 있는 게 그 여자라고. 진태섭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김유라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닥칠 재앙에 떨고 있었다. 어떻게? 그 여자가 준장 얘기를 들었어.
오빠, 나 어떡해. 닥쳐. 진태섭은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가 굽신거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예, 회장님. 접니다. 진태섭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큰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한정식집 가장 깊숙한 밀실. 준장 진태섭은 전직 사성 장군이자 그림자 회장 윤성환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윤성환은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한 모습으로 조용히 난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윤성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자네의 그 아둔한 계집년이 표미경의 심기를 건드렸다. 회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당장. 됐네. 윤성환이 붓을 내려놓았다. 표미경. 그 여자는 내가 육군 참모총장일 때부터 눈엣 가시였어. 여자 주제에 뻣뻣하기 짝이 없었지. 707 출신이라고 아주 아나무인이었어. 그럼 그 여자가 자네의 그 준장 소리를 들었다는 게 문제야. 윤성환의 눈이 번뜩였다. 표미경은 사소한 모욕 따위에 움직일 여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 여자는 부패의 냄새를 맡으면 사냥개처럼 달려들지. 그리고 자네가 그 냄새를 아주 진하게 풍겨버렸어. 회장님, 제발. 진 장군. 윤성환이 진태섭을 불렀다. 너무 걱정 말게. 표미경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직 별셋이야. 내 손바닥 아니지. 그리고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예. 그 여자가 우리를 파고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여자를 칠 걸세. 인사참모부장이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던가. 윤성환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장 표미경 그 여자. 뒷조사를 하게. 여자 혼자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분명 깨끗하지만은 않을 거야. 뭐라도 찾아내. 707 시절이든 과거 남자 관계든 뭐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진 장군. 자네는 그 계집 당분간 만나지 말게. 꼬리가 잡히면 그땐 나도 자네를 지켜줄 수 없어. 알겠나? 진태섭은 이마에 땀이 흥건한 채로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같은 시각 표미경의 집무실. 박지훈 소령이 긴급히 들어왔다. 장군님, 그림자에게서 1차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상황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박지훈이 암호화된 USB를 모니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도표가 나타났다. 윤성환 전 육군 참모총장, 현 국방위 고문. 그리고 그 밑으로 수십 개의 화살표가 뻗어나갔다. 진태섭 군수사령부, 박영수 방위사업청, 이준기 기무사령부. 현역 장성들과 그들에게 연결된 수십 개의 방산업체, 건설사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세상에. 표미경의 입이 벌어졌다. 이건 군납 비리 정도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김유라가 언급했던 준장은 이 거대한 카르텔의 말단 행동대장에 불과했다. 장군님, 이건 박지훈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표미경은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았다. 준장 하나를 잡으려던 일이었다. 그런데 거대한 용의 둥지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때 그녀의 집무실에 놓인 비상직통 전화가 요란한 벨소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표미경의 집무실 전화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급이 아니면 울리지 않는 전화였다. 하지만 발신자 표시창에는 발신자 번호 없음이라는 6글자만 떠 있었다. 표미경이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인사참모부장 표미경 중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로 변조된 듯한 하지만 왠지 익숙한 억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표 장군.
오랜만이군. 표미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윤성환이었다. 한가한 주말에 아둔한 여자들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나? 누구십니까? 하하. 내 목소리를 잊었을 리가. 표 장군. 내가 충고하나 하지. 윤성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가끔은 잠자는 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특히 그 개가 사냥개 무리의 우두머리일 때는 말이지. 알아들었나? 딸깍. 전화가 끊겼다. 표미경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박소령. 예, 장군님. 대청소. 규모를 좀 더 키워야겠군. 이건 집안 청소가 아니야. 표미경이 창밖의 어두운 용산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건 전쟁이야. 윤성환의 경고 전화가 끊기고 표미경의 집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장군님. 지금. 윤성환 전 총장. 박지훈 소령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별셋의 중장인 표미경조차 이미 전역했지만 군 전체의 그림자 회장으로 군림하는 전직 사성 장군의 직접적인 협박 앞에서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 늙은 여우가 직접 전화를 했군. 표미경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707 특임대 시절의 적진 한가운데 떨어진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윤성환. 그가 직접 나섰다는 건 우리가 놈들의 급소를 제대로 짚었다는 뜻이야. 하지만 장군님. 상대가 윤성환이라서 덮어야 하나? 표미경의 차가운 눈이 박지훈을 꿰뚫었다. 박소령. 자네가 707에서 배운 게 뭔가? 적이 강하다고 물러서나? 아니. 적이 강하면 더 교묘하게,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다.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그림자 강태식에게 2차 분석을. 그때였다. 위잉. 표미경의 집무실 책상에 놓인 또 다른 전화기, 국방부 공보실 직통 라인이 울렸다. 윤성환의 협박 전화가 끊긴 지 채 3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표미경의 미간이 좁혀졌다. 인사참모부장입니다. 아, 장군님. 공보실장입니다. 지금. 혹시 주말에 육사 설명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공보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무슨 일이라뇨? 지금 몇몇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상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답니다. 장군님께서 사복 차림으로 참석하셔서 일반인 학부모들에게 위압적으로 자리를 뺏고 자제분 성함이 뭐냐며 사실상 협박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지훈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일단 저희가 사실무근이라고 맞고는 있습니다만 제보가 워낙 구체적이라서요. 청소 용역 취급을 받으셨다는 둥. 장군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윤성환. 표미경의 입에서 짐승 같은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늙은 여우가 시작했군. 먼지떨이를. 예. 장군님? 됐습니다. 공보실장. 사실무근이니 원칙대로 대응하십시오. 다만 그 제보 어느 언론사에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나에게 따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장군님. 전화를 끄는 표미경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소령. 봤나?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야. 윤성환은 표미경이 자신의 비리를 파헤칠 것을 예상하고 선수를 친 것이었다. 그녀가 부패 척결을 외치기 전에 그녀의 도덕성에 먼저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린 것이다. 장군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표미경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번에는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장군님, 육군본부 감사실입니다. 감사실 소속의 낯선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무슨 일이지? 장군님, 상부 지시로 인사참모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긴급 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뭐? 지금 이 시점에? 박지훈 소령이 소리쳤다. 인사참모부는 육군본부 내에서도 가장 깨끗하게 관리되는 부서였다. 상부의 지시입니다. 대령은 표미경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상부란 육군참모총장을 의미했지만 그 뒤에 윤성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을 표미경은 알 수 있었다. 좋습니다. 감사. 받아야지요. 원칙대로. 박소령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 원칙대로 협조해주게. 하지만 장군님, 이건 명백한 협조해.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꼴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줘. 감사실 요원들이 집무실로 들어와 서류 캐비닛을 뒤지고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표미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녀의 손발을 묶고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 시각 청담동의 부티크 라벨라. 푸하하하. 그거 봤어? 박선희. 이혜진. 봤냐고. 김유라는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거기엔 단독 철의 여인 표미경 중장, 학부모 상대 갑질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다. 대박. 대박이야, 유라 씨. 진짜 그 여자가 당했어. 박선희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게. 우리가 준장 인맥 있다고 한 게 먹혔나 봐. 푸하. 그것 때문이 아니지, 이 멍청한 것들아. 김유라가 샴페인을 들이켰다. 내가 우리 오빠한테 다 말했거든. 그 여자가 우릴 협박했다고. 그랬더니 오빠 선에서 다 해결해 준 거야. 맞지? 이게 바로 급이라는 거야, 급. 김유라는 자신의 내연남인 진태섭 준장이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진태섭이 실은 윤성환의 발밑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어머, 유라 씨. 그럼 우리 아들. 육사? 이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 인사참모부장. 이제 그 여자도 자기 앞가림하기 바쁠걸? 감사 들어갔다잖아. 곧 잘릴지도 몰라. 푸하. 어디 감히 청소 용역 주제에. 김유라의 웃음소리가 명품으로 가득 찬 부티크에 천박하게 울려 퍼졌다. 다시 용산의 육군본부. 표미경의 집무실은 감사 요원들로 인해 어수선했다. 장군님. 저 드릴 말씀이. 박지훈 소령이 아무도 듣지 못하게 표미경의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인가? 감사실에서 저를 따로 부르겠다고 합니다. 자네를? 왜? 제가 707 특임대 시절 훈련 장비 구매 관련 행정 처리를 할 때 서류상에 사소한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표미경의 눈이 커졌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7년 전 일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던 정말 사소한 착오였습니다. 하지만 표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이었다. 윤성환의 진짜 공격. 표미경 본인은 너무 깨끗해서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니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인 박지훈 소령을 치는 것이다. 그것도 7년 전의 사소한 행정 실수를 횡령이나 직무유기로 엮어서.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표미경, 내가 계속 파고들면 내 사람은 죽는다. 감사실 직원이 박지훈에게 다가왔다.
박지훈 소령님,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박지훈은 표미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분함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장군님, 가보게 박소령. 표미경이 낮게 말했다. 그리고 아무 걱정 말게. 내가 자네를 반드시 빼내올 테니. 박지훈 소령이 감사실 요원들에게 이끌려 집무실을 나갔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표미경의 심장에 무겁게 울렸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손발박 지우는 묶였고 집무실 인사 참모부은 적의 감시하에 놓였다. 밖에서는 언론 그녀를 갑질 장군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표미경은 홀로 남아 창밖의 어두운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윤성환은 그녀에게 완벽한 체크메이트를 선언한 것 같았다. 박지훈 소령이 연행되듯 끌려나간 지 이틀이 지났다. 표미경의 집무실은 여전히 감사실의 통제 하에 있었다. 그녀는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전화는 도청될 가능성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은 보고되었다. 인터넷 뉴스에는 연일 단독 표미경 중장, 과거에도 부하 장교에게 폭언 의혹 같은 출처 불명의 카더라 기사들이 쏟아졌다. 윤성환의 카르텔이 공보실과 언론을 어떻게 주무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박지훈 소령은 조사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구금되어 7년 전의 행정착오를 고의적인 군수품 횡령 미수로 몰아가는 강압적인 신문을 받고 있었다. 육군본부 전체가 이 기묘한 사태를 숨죽여 지켜봤다. 철의 여인이 추락하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가. 그날 밤 11시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집무실에서 표미경은 전투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쳤다. 후, 긴 한숨이 나왔다. 그녀는 책상 위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군인이었던 남편은 오래전 작전 중 순직했다. 그녀에게는 이 군대가 가족이었고 전부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다. 그곳에는 군용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는 구형 이지 휴대폰 한 대가 잠들어 있었다. 707 특임대장 시절 비상 연락망으로 사용하던 유령 전화기였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집무실 밖으로 나갔다. 용산의 육군본부 영내 인적이 드문 후문공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전화기의 전원을 켰다. 그리고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쇳소리 같기도 하고 모래가 긁히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 강태식이었다. 강 중사. 아직 살아있었군. 중사 아닙니다. 전역한 지가 언젠데. 지금은 그냥 찻집 사장입니다. 찻집 사장. 좋아. 그림자 내 오른팔이. 물렸어. 수화기 너머의 강태식이 잠시 침묵했다. 박지훈 소령의 소식은 그도 들었을 터였다. 윤성환이 직접 움직인 겁니까? 그래. 늙은 여우가 내 집무실에 감사팀을 풀고 내 사람을 물어갔어. 언론도 그놈들 소나귀에 놀아나고 있고. 난 지금 완벽하게 고립됐네. 그래서 그림자가 필요하신 겁니까? 이 판 엎으시려고. 아니. 표미경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없는 게 아니야. 도려낼 거야. 윤성환의 심장을 도려내야겠어. 그러려면 놈들의 돈줄, 그 붉은 피가 흐르는 곳을 찾아야 해. 자네가 말했던 그 백상아리 윤성환의 자금줄. 해인건설 말고 더 깊은 곳. 그놈의 심장 말이야. 강태식이 낮게 웃었다. 역시 사모님답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심장은 철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식적인 은행 계좌는 전부 깨끗할 겁니다. 윤성환은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자네에게 전화한 거야, 그림자. 공식적인 게 아닌 비공식 금고. 그놈들이 검은 돈을 현금으로 쌓아두는 곳. 혹은 그 돈을 세탁하는 창구.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지훈 소령. 그 친구가 버텨줘야 할 텐데요. 그쪽 라인 기무사 신문 꽤나 독합니다. 7년 전 먼지를 대들보로 만들 놈들입니다. 박소령은 버틸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칼을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움직이죠. 아, 그리고 사모님. 말하게. 윤성환이 사모님을 치기 위해 고용한 사냥개가 있습니다. 언론사에 루머를 뿌리고 사모님 뒷조사를 하는 놈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과거 기무사 출신의 지금은 P&J 전략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흥신소 일을 하는 백성기라는 자입니다. 그놈이 지금 사모님의 707 시절까지 파고 있습니다. 백성기라. 알겠네. 그놈도 청소 목록에 추가하지. 전화를 끄는 표미경은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윤성환이 공식적인 감사와 언론으로 그녀를 압박했다면 표미경은 이제 707 시절의 유령들을 움직여 어둠 속에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준장 진태섭은 불안에 떨며 술을 들이붓고 있었다. 백 소장. 그래서 뭐 나온 거 없어? 표미경 그 여자. 그의 앞에는 사냥개 백성기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하. 진 장군님. 그 여자가 괜히 철의 여인이 아닙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요. 남편은 순직했지 사생활은 군대밖에 없지. 아이고. 젠장. 뭐라도 찾아내. 여자 혼자 별 셋을 달았는데 깨끗할 리가 없잖아. 뭐든 스캔들이든 돈이든 찾고는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네요. 대신 백성기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 여자 말고 그 여자를 물고 늘어지는 파리는 한 마리 찾았습니다. 파리? 진 장군님. 김유라라고 아십니까? 진태섭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 여자는 왜? 백성기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탁 놓았다. 진 장군님. 당신 간도 크십니다. 윤성환 회장님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그 여자한테 그렇게 쏟아부으셨어요? 한남동 아파트에 청담동 부티크까지. 진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내 뒷조사를. 윤 회장님 지시입니다. 백성기가 차갑게 말했다. 표미경을 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꼬리도 정리하라고 하셨거든요. 당신이 바로 그 꼬리입니다, 진 장군. 에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유라라는 여자 아주 재미있습니다. 백성기가 USB의 내용을 노트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여자가 진 장군님이 사준 그 부티크라 벨라. 거기가 아주 세탁 맛집이더군요. 장군님이 준 돈만 세탁하는 게 아니라 장군님 몰래 다른 돈도 세탁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 여자 장군님이 준 비자금을 또 따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험으로 잡고 있었던 거죠. 혹시라도 당신이 팽당하면 이걸 터뜨리려고. 화면에는 김유라가 숨겨둔 금고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는 CCTV 영상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진태섭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백 소장. 그 장부. 네. 제가 확보했습니다. 백성기가 음흉하게 웃었다. 윤 회장님께는 아직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부가 표미경을 잡는 데 쓰일지 아니면
진 장군님을 잡는 데 쓰일지. 백성기는 진태섭의 어깨를 툭툭 쳤다. 표미경이 빨리 무너져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먼저 무너질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태섭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의 목을 겨누는 또 다른 칼날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미경은 지금 전쟁터에 있었다. 집무실은 적의 감시 캠프가 되었고 오른팔은 포로로 잡혀갔다. 그녀는 고립무원의 성주였다. 하지만 그녀는 707의 유령 강태식을 움직였다. 사모님, 찾았습니다. 이틀 뒤 표미경의 유령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윤성환의 심장 말인가? 아닙니다. 더 확실한 걸 찾았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윤성환을 치기 전에 그놈의 오른팔인 진태섭을 먼저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태섭을 자를 칼을 찾았습니다. 칼? 진태섭의 내연녀 김유라. 그 여자가 이중 장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표미경의 눈이 번뜩였다. 이중 장부라니. 진태섭이 군납 비리로 챙긴 검은 돈을 김유라의 부티크라 벨라를 통해 세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진태섭 몰래 그 돈의 일부를 횡령하고 그 내역을 아주 꼼꼼하게 장부로 적어뒀더군요. 왜 그런 짓을? 보험이죠. 만약 진태섭이 자기를 버리면 이 붉은 장부를 터뜨려 동귀어진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주 영악한 여자입니다. 그 장부 지금 어딨나? 제가 확보했습니다. 어젯밤 청담동 부티크의 특급 보안을 그림자 방식으로 뚫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장부 원본입니다. 표미경은 숨을 참았다. 이것은 핵폭탄이었다. 진태섭의 비리 내역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즉 군수사령부의 어떤 비리를 통해 조성되었는지가 날짜별로 적혀 있을 터였다. 잘했네, 강 중사. 아니, 강 사장. 그런데 사모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그 장부. 윤성환의 사냥개인 백성기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발 빨랐지만 그놈도 이 장부의 존재를 압니다. 아마 곧 김유라를 족치든 저희를 쫓든 할 겁니다. 백성기. 표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아. 그 사냥개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지. 예. 장군님. 그놈은 윤성환의 충견입니다. 충견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따르는 법. 그리고 더 크고 맛있는 먹이를 주면 옛 주인을 물어뜯기도 하지. 표미경은 즉시 박지훈 소령의 구금 장소를 물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서빙고 분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부터 악명 높던 곳이었다. 강 사장, 그 붉은 장부의 사본을 지금 당장 P&J 전략연구소의 백성기에게 보내게. 익명으로. 장군님, 그건. 그리고 메시지를 남겨.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다. 윤성환이 아니라 나에게 와라. 더 큰 것을 주겠다. 라고 미끼를 던지시는 겁니까? 그놈이 뭘까요? 물어. 그놈은 돈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니까. 그리고 그 장부의 원본.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가는 곳으로 오게. 사냥을 시작해야겠어.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표미경이 전투복 재킷을 다시 집어들었다. 내 부하를 되찾으러 가야지. 서빙고로. 같은 시각 서빙고 분실의 지하신문실. 박지훈 소령은 꼬박 이틀 밤을 새운 신문으로 초주검이 되어 있었다. 말해. 7년 전에 내가 빼돌리려던 군장비, 그거 표미경이 시킨 거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년 상관은 지금 갑질로 군복 벗게 생겼어. 너라도 살아야지. 표미경이 시켰다고 불어. 그럼 넌 살려줄 테니까. 신문관 윤성환 라인의 기무사 요원이 재떨이를 집어 던지려던 순간 쾅! 신문실의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어깨에 별셋을 단 전투복 차림의 표미경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서빙고 분실의 지휘관 대령이 사색이 된 채 따라붙어 있었다. 누구? 신문관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표미경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의자에 묶여있던 박지훈 소령에게로 걸어갔다. 박소령. 꼴이 말이 아니군. 장군님. 어찌. 일어나게. 표미경이 직접 박지훈의 결박을 풀었다. 자. 장군님. 지금 여긴. 정식. 신문관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표미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전장의 적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자네. 소속이 어딘가?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소속입니다. 계급은 소령입니다. 좋아. 표미경이 박지훈을 부축해 일으켰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중장 표미경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내 직속 부하인 박지훈 소령을 내 부대로 복귀시킨다. 장군님, 그건 절차상. 절차? 표미경이 신문관의 턱 밑까지 다가갔다. 키는 신문관보다 작았지만 그 위압감은 거인을 상대하는 듯 했다. 7년 전에 행정착오를 횡령 미수로 둔갑시켜 이틀간 불법 감금하고 신문한 너희들의 절차 말인가? 그것은 내 부하다. 내 부하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진다. 설령 죄가 있다면 내가 직접 군법에 세울 거야. 너희 같은 개들이 물어뜯게 놔두지 않아. 표미경은 박지훈을 부축하며 문을 향해 걸었다. 내 부하에게 손끝 하나라도 더 댔다가는 그땐 너희들의 그 더러운 목줄을 내가 직접 끊어버릴 거다. 아, 그리고 표미경이 문 앞에서 멈춰섰다. 너희들의 주인에게 전해. 잠자는 개는 내가 아니었다고. 진짜 사냥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이야. 표미경은 박지훈을 데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빙고 분실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밖에는 그림자 강태식이 붉은 장부 원본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유령 전화기에는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백성기입니다. 어디서 뵙는 게 좋겠습니까, 장군님? 사냥개는 새로운 주인을 감지하고 있었다. 표미경은 서빙고 분실의 차가운 밤 공기를 등지고 섰다. 그녀의 곁에는 초주검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박지훈 소령이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림자 강태식이 붉은 장부 원본이 담긴 가방을 들고 유령처럼 나타났다. 장군님, 사냥개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표미경의 유령 전화기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 백성기입니다. 어디서 뵙는 게 좋겠습니까, 장군님? 좋아. 표미경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 사냥개는 주인을 잘못 물었어. 강 사장 박소령을 즉시 안전가옥으로. 장군님은 어딜 가십니까? 나는 주인을 잃고 헤매는 개를 만나러 가야지. 다음 날 새벽 서울 외곽의 한적한 폐공장. 사냥개 백성기는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가 윤성환에게로 산 지 10년. 하지만 어젯밤 도착한 붉은 장부의 사본은 그에게 생존 본능을 일깨웠다. 이 장부. 김유라의 장부는 진태섭 준장의 횡령 내역을 넘어 그 돈이 윤성환에게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까지 암시하고 있었다. 이걸 윤성환이 알면
백성기는 자신이 가장 먼저 정리될 것임을 직감했다. 진태섭은 물론이고 이 장부의 존재를 아는 자신까지도. 그때 폐 공장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표미경이 전투복 차림으로 홀로 걸어 들어왔다. 배짱이. 대단하십니다, 장군님. 호위도 없이. 너 같은 개를 상대하는데 호위 따위가 왜 필요한가? 표미경의 차가운 말에 백성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부. 원본을 가지러 왔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놈에게? 하. 장군님.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모르시는군. 당신은 갑질 장군으로 낙인 찍혔고 당신 부하는 횡령범으로 구속될 뻔했지.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고립무원이야. 이 장부 나에게 넘기시지. 내가 윤 회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장군님의 목숨은 부하. 표미경이 짧게 웃었다. 백성기. 너야말로 내 상황을 모르는군. 윤성환은 이 장부의 존재를 아는 모든 사람을 죽일 거야. 너를 포함해서. 무슨.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지. 윤성환의 목줄을 끊고 사람으로 살 마지막 기회. 표미경은 가방 하나를 던졌다. 백성기가 열어보자 그것은 붉은 장부 원본이었다. 에이. 이걸 나에게? 그건 믿기다다. 진짜는 따로 있으니. 윤성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해. 이 장부 하나로는 진태섭의 꼬리만 자를 뿐 윤성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아. 그럼 윤성환의 진짜 심장, 그놈의 진짜 금고를 내가 찾아와야겠다. 백성기는 혼란에 빠졌다.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이중첩자로 쓰겠다는 것인가? 내가 왜 당신을 선택해? 백성기. 이 장부를 들고 윤성환에게 꼬리를 흔들러 갔다가 쓸모없는 개가 되어 정리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붉은 장부를 미끼로 윤성환의 진짜 심장을 물어뜯어 사냥개가 아닌 호랑이가 될 것인가? 표미경은 백성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윤성환은 내게 돈을 줬겠지만 나는 내게 명예와 생존을 주겠다. 윤성환의 카르텔을 무너뜨린 내부 고발자라는 명예. 백성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알았다. 이 철의 여인이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님을. 금고라 하셨습니까? 백성기는 결심했다. 했습니다. 회장님이 은행을 믿지 않으십니다. 강원도 산골에 한 사찰, 그곳 지하에 회장님의 진짜 왕국이 있습니다. 한편 김유라는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자신의 보험이었던 붉은 장부가 사라졌다. 청담동 부티크라 벨라의 비밀 금고가 귀신에 홀린 듯 털려버린 것이다. 오빠, 나 어떡해. 장부가 없어졌어. 그녀는 진태섭 준장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시끄러워, 이년아. 수화기 너머의 진태섭은 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이미 백성기를 통해 자신이 정리 대상 1호임을 통보받았다. 오빠, 지금 나한테 너 때문이야. 너 같은 천박한 년 때문에. 내가 뭐? 천박해? 야, 진태섭. 너. 내가 입 열면. 닥쳐. 너. 당장 외국으로 떠. 내가 표 준비해 줄 테니까. 싫어. 내가 표미경 그년 처리한다며. 그런데 왜 내가 도망가? 김유라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때 라 벨라의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장사안.
김유라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나타난 표미경과 그녀가 사냥개라고 불렀던 백성기가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기의 손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맨 붉은 장부 원본이 들려 있었다. 그걸 당신들이 표미경이 차갑게 말했다. 김유라 씨, 당신이 육사 설명회장에서 내게 누추하다고 했지. 지금부터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급이 얼마나 누추한 것인지 바닥까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백성기가 김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진태섭 장군님, 지금 공항으로 튀고 계십니다. 당신, 버리고, 거짓말. 그리고 당신의 이 붉은 장부. 백성기는 장부를 표미경에게 공손히 넘겼다. 이젠 장군님의 칼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유라 씨. 당신, 이 전쟁에 아주 중요한 증거물 1호가 되셨습니다. 김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강원도 인제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 겉보기에는 고즈넉한 사찰 현암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윤성환의 그림자 왕국이자 그의 심장인 금고가 숨겨진 곳이었다. 사모님, 백성기가 보낸 정보가 맞다면 저 대웅전 지하입니다. 문제는 경비입니다. 안전가옥에서 회복한 박지훈 소령이 위성 사진을 보며 브리핑했다. 그림자 강태식은 이미 사찰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고 있었다. 경비는 전원 과거 정보사 및 특전사 출신 용병들입니다. 총기 소지도 의심됩니다. 사찰에 용병이라. 표미경이 차갑게 웃었다. 이건 공식적인 작전이 될 수 없네. 우리가 뚫어야 해. 장군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발각되면 우린 갑질 장군이 아니라 불법 침입을 한 범죄자가 되겠지. 표미경은 자신의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태식이 준비한 707 비공식 팀, 즉 유령들이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소령, 저 안에 윤성환의 30년치 악행이 잠들어 있네. 저걸 꺼내지 못하면 우리는 저 늙은 여우의 먼지떨이에 맞아 죽을 뿐이야. 작전명은 대청소다. 707의 유령들이 왜 무서운지 저 그림자 회장에게 똑똑히 보여주지.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이 돕는 듯 했다. 강태식이 사찰의 모든 전력과 통신망을 마비시켰다. 5분이면 비상전력이 돌아옵니다. 표미경과 707팀이 어둠을 뚫고 담을 넘었다. 둘은 대웅전 입구, 셋은 후방. 비명도 없이 윤성환의 용병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실탄이 오가기 직전 표미경의 팀은 이미 그들의 목에 칼을 들이댄 후였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작전이었다. 대웅전 거대한 불상 뒤편. 백성기가 알려준 대로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끝에 나타난 거대한 강철문. 장군님, 이겁니다. 박지훈 소령이 가져온 특수 장비로 문을 개방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숨을 삼켰다. 돈. 사과 상자에 담긴 5만 원권 현금 다발, 골드바, 각종 보석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세상에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권의 검은색 장부, 그리고 하드디스크와 USB가 담긴 수십 개의 상자. 국방위원 55 의원, 합참의장 XXX, 언론사 KO 사장. 이름표가 붙은 상자들. 그것은 윤성환의 약점 보관소이자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그림자 왕국 그 자체였다. 에이, 이것만 있으면.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윤성환의 숨통을 끊을 수 있어. 표미경이 가장 위에 있던 진태섭의 이름표가 붙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김유라의 붉은 장부보다 훨씬 더 추악한 원본 장부와 두 사람이 밀회를 즐기는 사진들까지 들어있었다. 그때였다. 움직이지 마. 사찰의 비상전력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다. 살아남은 용병들과 사찰에 상주하던 윤성환의 집사가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하, 표미경 장군. 이시라던데. 당신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집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들, 이제 다 끝났어. 회장님께 보고 가. 퍽. 집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와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백성기. 표미경의 눈이 커졌다. 아, 장군님. 정말 게 취급을 하시는군요. 백성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가 윤 회장님의 경비 시스템을 너무 얕보셨습니다, 장군님. 비상전력은 3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되기로 했다고. 백성기는 용병의 총을 빼앗아 표미경의 발밑에 던졌다. 이제 이 왕국의 증거들은 모두 장군님의 것입니다. 이걸로 그 늙은 여우의 목을 치시지요. 표미경은 백성기를 잠시 바라보다가 박지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령, 증거물 전부 확보하게. 예, 장군님. 그때 윤성환의 집사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에이, 이 배신자. 회장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띠리리리링. 바로 그 순간 집사의 주머니에서 윤성환의 직통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표미경은 그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표 장군. 오랜만이군. 수화기 넘어 윤성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왕국에 쥐새끼가 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자네였나? 그래. 내 금고는 구경할 만했나? 하지만 어쩌나 자네는 이제 불법 무장 강도가 되었는데 내 금고에 들어간 순간 자네의 정의는 범죄가 되는 거야. 윤성환의 여유로운 목소리. 그는 이것마저 계산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그 사찰로 진짜 군대를 보냈네. 자네가 훔친 그 가짜 증거들 압수하고 자네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표미경 중장.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윤성환의 말이 맞았다. 사찰 밖으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표미경은 웃고 있었다. 윤성환, 당신이 하나 착각한 게 있군. 뭐? 나는 그 금고에 혼자 오지 않았어.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헬기는 군용 헬기가 아니었다. 사찰의 마당을 수십 개의 환한 조명이 비추기 시작했다. 헬기에는 KBS, MBC, SBS 같은 방송국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뭐야? 박소령. 표미경이 박지훈에게 눈짓했다. 지금부터 대청소를 생중계하지. 박지훈이 금고에서 들고 나온 검은 장부 하나를 방송국 카메라를 향해 높이 들어 올렸다. 윤성환, 당신이 말했지. 잠자는 개를 건드리지 말라고. 표미경은
수화기를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말했다. 당신이 건드린 건 개가 아니었어. 영린이었지. 그날 밤 대한민국은 뒤집혔다. 강원도 산골 사찰 현암사 지하에서 발견된 윤성환 게이트의 증거들. 표미경 중장이 직접 지휘한 대청소 작전은 모든 방송국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현금 다발과 골드바 그리고 전현직 고위 관료들과 언론사 사주들의 이름이 적힌 검은 장부들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윤성환은 자신의 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가 그토록 신임했던 사냥개 백성기가 직접 검찰 특수팀을 그의 별장으로 안내했다. 그의 마지막은 그림자 회장의 위험 따위는 없었다. 그는 그저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 윤성환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횡령 등 수십 개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그림자 왕국은 표미경의 손에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준장 진태섭.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유라를 버리고 도망치려던 순간 체포되었다. 김유라의 붉은 장부와 윤성환의 원본 장부는 그가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군복을 벗고 별이 아닌 죄수번호를 달게 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모든 것을 김유라의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형량만 무거워질 뿐이었다. 김유라. 그녀는 범죄 수익 은닉 및 횡령 공범으로 구속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청담동 부티크라 벨라는 압수수색 당했고 한남동 더 힐 아파트는 뇌물로 인정되어 몰수당했다. 재판정에서 그녀는 표미경을 향해 악다구니를 썼다. 표미경, 너 때문이야. 내가 감히. 하지만 표미경은 그곳에 없었다. 언론은 육사 설명회에서 삼스타에게 갑질했던 내연녀의 비참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그녀가 누추하다고 경멸했던 그 아줌마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럼 그날 함께 낄낄대던 박선희와 이혜진은 어떻게 되었을까? 윤성환 게이트가 터지자 검찰은 그와 관련된 모든 부패 사슬을 샅샅이 뒤졌다. 박선희와 이혜진의 남편들. 그들은 윤성환 카르텔의 말단에 불과했지만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작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의 자식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급을 따지며 보내려 했던 육군사관학교. 부모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그들의 자녀는 입시 자격조차 박탈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경솔하고 오만한 혀 때문에 남편의 직장과 자식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시간이 흘렀다. 표미경 중장. 그녀는 갑질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그녀가 박지훈 소령을 구하기 위해 서빙고 분실에 침입했던 일, 그리고 윤성환의 금고를 급습했던 일은 국가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받았다. 국민들은 그녀의 그 월권에 범죄가 아닌 정의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박지훈 소령은 모든 혐의를 벗고 중령으로 진급했다. 그는 표미경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림자 강태식은 양지에서 보안 컨설팅 업체를 차렸다. 물론 표미경의 든든한 비공식 정보원으로 남았다. 사냥개 백성기. 그는 내부 고발의 공을 인정받아 가명을 받았다. 그는 표미경에게 사람으로 살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육군사관학교 입학 설명회장.
작년과는 달리 강연장의 맨 앞줄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단상 위 어깨에 빛나는 별 3개를 단 완벽한 정복 차림의 표미경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작년과 똑같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다. 군인의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희생의 무게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수많은 학부모가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그때 한 젊은 학부모가 작년의 그 무례한 학부모들과는 달리 쭈뼛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 장군님, 정말 존경합니다. 제 아들도 장군님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미경은 그 학부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1년 전 그 누추한 아줌마의 얼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대청소는 끝났다. 그리고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